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엄마들의 수다, 엄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엄수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 발병 전후와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겪었는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겁지만은 않게 따뜻한 수다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수다를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거는 조은의 마음 약국에 그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신 조울러를 자녀로 둔 엄마들께서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나눠주셔서 엄수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분씩 자기소개와 또 자녀의 상황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실한 배짱이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배짱이라고 하고요. 50대 엄마입니다. 네, 20대 초반에, 목소리만 들어서는 20대, 네,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내려서 얘기할 걸 그랬네요. 네. 매우 성실한 관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50대 초반의 엄마이고요. 20대의 조울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조울 6년 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조울이라는 병을 만난 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애쓰는 엄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눈꽃님, 자기소개와 또 자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사는 눈꽃입니다. 저희 아들은 돌로 15년 차. 그렇지만 지금 재발을 11번 하고 지금은 재발되지 않는 지 6년 차 되는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조울러의 엄마입니다. 네. 눈꽃님께서는, 저희가 조은의 마음 약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와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저와 국제 통화를 1시간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처음 있었던 그런 오프라인 모임에도 아드님과 참여를 해주시고, 정말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지금의 그 아드님의 그 변화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또 골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완전 이렇게 딱 그렇게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저희 애는 지금 발병한 지 7년 차 정도 됐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막 약을 맞추기 위해서 참 온갖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약이 조금 안정적으로 잘 맞아서 이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조를 이 병을 앓고 나서부터 참 많은 일들이 저희들한테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위로를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울증이라는 것이 참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오롯이 한 가정만 책임지기에는 힘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연결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머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의 마음 약국을 통해서 다른 어머님들과 또 가정과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봄빛 엄마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봄빛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2022년 12월에 발병을 했고요. 너무나 그런데 너무 좀 힘든 병을 발병을 해서 충격은 컸지만 아이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운 좋게도 좋은의 마음 약국을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재발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조울러 3년차 엄마입니다. 그 좋은의 마음 약국을 통해서 저는 좀 희망을 많이 갖게 되었고, 재발이 잦은 병이라 많은 분들이 조울병을 진단받으면 절망 속에 살게 되는데, 저는 운 좋게도 좋은의 마음 약국을 만나서 그래도 덜 고생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거 오늘 수다를 통해서 혹시나 너무 절망 속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 수다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봄빛 엄마께서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아들이 그렇게 발병을 하고 나서 절망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한 그 리서치 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논문도 찾아보시고 또 좋은의 마음 약국도 찾아서 이렇게 어, 연결되시고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초발 때 좋은의 마음 약국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재발되지 않고 또 그런 그 회복의 여정에 지름길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름길을 가고 계신 분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썸머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머라고 하는데요. 저는 50대 초반이고, 저희 아이는 이제 20대 초반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발병과 진단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4년 차가 되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고,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대보다는 조금 덜 힘든 2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45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어머님들과 나이 차이가 뭐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님으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녀의 그런 상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방송에 좀 어떤 내용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발병했을 때 그 부모가 느꼈던 심정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병하기 전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억하는 아이의 평소 모습, 그리고 가장 선명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순서대로 성실한 배짱이님부터 하실까요? 저의 아이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리고 특히 어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도에서 지나가면 머리 한번 꼭 쓰다듬어 주시고 이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큰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특목고 진학을 목표를 해서 조금 경쟁이 심한 그런 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중3이 되면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니까요.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자주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가 아프겠거니 그냥 잘 해왔던 친구랑 배가 아프겠거니 뭐 소화제 먹이고 매실 엑기스 먹이고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이러면서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한두 번씩 학교를 빠지게 되었고요. 중3 올라가면은 인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빠지는 건 없기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야죠 엄마 이렇게 좀 선선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기대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은 변화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가 돼요. 그리고 인제 중3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좀 높아졌던 탓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에 가면 공황 증세가 있어서 출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억지로 학교에 출석을 해서도 그 불안감 또 뭐 복통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거를 스스로 인제 참아내려고 다리를 꼬집는다든가 손톱으로 살을 긁는다든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신경을 분산시켜서 그 시간을 견뎌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해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문구용 칼로 손등이라든가 팔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구나. 큰일이구나. 이러면서 쪼끔 그때부터 좀 놀라고 서두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발병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미세한 변화들에 대해서 엄마로서 좀 관심 있게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은 좀 약간 후회가 되고요. 네, 그런 정도의 문제를 있다가 본격적으로 발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착한 아이였고 예의 바른 아이,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아이가 또 떠오르는데, 우리 눈꽃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스윗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스윗하지만 그래서 스윗하면서 좀 까불까불하는 애, 가만히 안 있고 그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 폼이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사진 찍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상한 폼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까불까불하는 애로 이제 좀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그냥 어디 뭐 슬립오브 하는 그런 데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얘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예체능 같은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학교에서 레코드를 깬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합창하고 밴드부를 들어가고, 얘가 미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클 그런 걸 만들어가서 이제 리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얘가 이제 멋을 막 부리고 지나가면 여학생들이 크레이지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특히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못 느끼고 이제 지냈어요. 그다음에는 공부까지 이제 따라주니까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 같은 걸 잘하고 이러니까 얘가 문제 있다는 걸 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뭔가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애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걸 부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애들이 좀 이상해요. 뭐 이런 정도. 근데 아프고 나니까 애들한테 많은 이제 괴롭힘을 당했구나.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지금은 좀 더 애들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였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예, 썸머님은, 아이가 어떤 아이였나요? 저희 아이는 좀 예민하고 그런 구석이 있긴 했지만, 좀 뭐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좀 그래도 좀 티는 좀 많이 안 나고 조용하고 좀 성실했던 이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뭐냐고 여쭤보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보면 좀 관심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어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무슨 이렇게 뭐 멀리 나가게 만드는 그런 깍총 같은 거를 고무줄 끼워서 이제 아빠랑 만들어 가가지고 학교 가서 되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친구들이 너 되게 잘 만들었다고 이제 말해주니까 친구들 만들어서 친구들 주고, 그래서, 그런 때 잠시 얘가 되게 조금 좋아하고 행복했던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좀 학교에 가기 싫어하기는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를 가기 조금 많이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제 생각에는, 아니, 학교를 왜 안 가? 학교는 가야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되게 약간 억지로 이제 보냈던 기억이 남아서 그 부분이 되게 아이한테 미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관심 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였군요. 봄빛 엄마 아드님은 어떤 아드님이셨나요? 네,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워낙에 밝고 좀 쾌활하고 명랑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되게 좀 활동적인 성격이었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나대는 걸 좋아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손들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조금 나대는 성격이었어요. 솔직히 나대는 성격이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는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너무 얌전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좀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제 발병은 대학교 3학년 때 했지만 그 이전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게 신호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고 혼자 조금 고립되는, 왜냐하면 항상 시험 치고 나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어디 놀러 가고 그랬는데 중2 때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치고 나도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집에 오고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간 호르몬 쪽에,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는 그때 저는 이제 사춘기랑 이런 게 겹치면서 갑상선 호르몬 쪽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전혀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발병 시기를 너무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갑상선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그냥 단순한 우울증 정도로 생각했고 사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발병 시기를 좀 많이 놓쳐가지고 좀 늦게 캐치해서 조금 많이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발병하고 나서는 아둘람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갑상선까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처음 듣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발병을 하고서는 갑상선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처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 순간을 느끼신 어머님도 계세요? 네, 눈꽃님. 네, 저희 아들은 고3 때 발병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이제 사춘기 때 힘들어 하다가 고3 초에
애가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야, 정말 애가 변화가 됐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경조증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경조증일 때는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하여튼 사람이 그냥 180도로 이렇게 평소에 이제 사춘기 때 좀 뭐랄까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 없이 너무 깍듯하고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구나 싶어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한 달,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으로 이렇게 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너무 평소하고 다를 때 엄마들이 좀 관심을 가지며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좀 사람들이 또 죽기 전에 또 변화가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평소하고 다르게 어떤 너무 착하든지 안 하든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조증 때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좋게 변화됐는데 이거를 병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알아채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조증을 넘어서 그때 조증으로 넘어가면 아, 그때는 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변화, 그러니까 경조증 때 공부가 잘 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그런 능률, 또 추진력 이런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고 또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있을 때 그런 분위기도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경조증이 조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갑자기 우울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경조증의 상태는 사실 되게 좋은 상태이긴 해요. 예. 근데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고 또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경조증을 알아차리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아까 썸머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첫 이상 신호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힘들지만 꾸역꾸역 어떻게 지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한 가을, 겨울 이제 기말고사 직전이 됐는데 유독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학원 갔다 와서도 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방에 가서 누워 있고 방문도 잠그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조잘조잘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짜 말이 없어지고 방에 가서 혼자서 있으려고 하고 짜증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늘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쯤에 먼저 병원에 가자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이 없어지는 거나 뭐 혼자 있고 싶어 한다거나 짜증이 유독 좀 많아지는 것들은 어떤 이상 신호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경조로 먼저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로도 먼저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울 때 보이는 모습이 사춘기 때 보이는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구분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실한 배짱이님께서는 또 어떠셨는지? 저는 저희 아이가 발병하기 전까지는 별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놓고, 우리 이 방송을,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엄마들 중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중학교 요런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러면서 육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독립을 했으니까 그동안 좀 미뤄뒀던 내 커리어에 좀 집중을 하고 요런 좀 나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가 뭐 배가 아프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해를 한다든가 커터칼로 손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낸다거나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사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애들 많이 그런다던데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는 이미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해서 병원에 다니고 또 상담도 받고 요런 상황이었지만 이게 어떤 큰 병이라든가 좀 뭐 큰 변화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약간 좀 허송세월했다 할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느낀 거는 아이가 상당히 이제 병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중증 정신증이 있는 분들이 눈이 이렇게 풀어졌다고 하잖아요. 뭔가 눈에 이렇게 초점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이 멍하니 있는 그런 표정들이 중증 정신증 환자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많이 표상이 되는데 그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화들짝 놀랐던 게 전 너무 늦었던 거죠. 근데 네. 그래서 뭐 이제 또 저희 같은 또는 지금 어 약간 이렇게 증세를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시작되려고 하는 엄마들이 있다면은 특별히 우리가 신체화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런 거는 어릴 때만 그러는 줄 아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도 또 특별히 인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들 tik 하나에 컴플렉스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몸이 아픈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고런 걸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얘가 미쳤나? 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그걸 일종의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고쳐야겠다.' 병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나쁜 습관을 고쳐야겠다.' 해서 아이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제 손에다가 칼을 그었었어요. "너 자해할 때마다 엄마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고쳐질 줄 알았어요 인제 충격요법으로. 나쁜 습관이니까 '습관을 고쳐 주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무식하게 생각한 거죠. 음. 지금도 그래서 여기 흉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동기로 어떤 감정으로 그런 걸 하는지 굉장히 그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기라는 거 고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에 그 메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아직 그전에도 저희가 정말 조울증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몇 시간도 할 수 있죠. 나중에 자해에 대한 강의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 정신과를, 자녀를 데리고 정신과를 간다는 게 사실은, 계속 미루고 아닐 거야 부정을 하다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시고 또 처음 조울증 진단명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느끼셨었던 뭐 충격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 이런 것들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눈곱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제 학교에서 처분을 받으니까 애가 충격을 받아서 억울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계속 메일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학을, 뭐, 일주일 정학을 아예 한 달, 뭐, 이렇게 나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병원에 한번 가면 어떻겠나. 이제, 그래서 2박 3일을 입원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싱가포르에 사니까 영어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조울증이야. 이것보다 조울증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사춘기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조울증인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제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여러 날, 그리고 이렇게 평소하고 다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조울증인 것 같아. 이제 그랬는데 남편인 경우에는 내가 조울증인 것 같아 이러니까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냥 엄마가 예민해서 이제 애를 그런, 정신병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이제 아빠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병으로 인정을 본인이 인정한 거나 재발을 여러 번 하고 한 5번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진짜 병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했고 한두 번 이렇게 재발할 때는 재발할 때 반짝 이상하고 조증일 때 한 일주일 있으면 멀쩡해지니까 그냥 이게 한순간에 사춘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이제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각오를 하고 조울증이니까 이 애를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저는 이제 부모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런 케이스였고 사실 애가 이제 정신질환이잖아요. 이게 조울증이라는 게 그게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내 자식이 멀쩡한 내 자식이 이게 정신병자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이제 엄마 입장은 남들이 알까 또 그게 굉장히 좀 두렵고 그다음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보통 이제 자녀가 아프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내기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처음에 쉬쉬하고 싶고 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나으리라는 이런 강한 확신으로 예,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빛 엄마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그 조증이 발병됐어요.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면서 저는 정신과 대학병원의 선생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저희 애가 너무 심하게 조증이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히려 속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네, 어쩔 때는 막 우울해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쩔 때는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머리에 탈색을 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러니까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증이 발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평생 피워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고 머리를 그냥 빡빡 밀고 오고 잠을 안 자고 근데 저희는 이유도 모르겠고 책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뭐 시비가 붙어서 이제 경찰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서 경찰께서 병원으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선생님께서 너무나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1번부터 10번까지 증상이 다 있다. 조울증 지금 100% 확실하다고 그냥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첫 진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 이게 정확한 병명이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무서운 정신질환인지도 모르고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병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은 병이구나. 어쩌면 평생 저희가 이제 약을 먹고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병이구나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절망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은 약도 많이 나와졌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도 발병하고 다녀왔고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군대도 다녀왔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발병을 하고 나서 명확한 저의 병명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속 시원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반응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단명이 내려지기 전에는 아들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이게 병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오히려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것 같은데 썸머님 따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저희들한테 다 얘기를 안 했던 게, 이제 아기가 밤에 너무 잠이 안 오고, 계속 눈물만 나오고, 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환청까지 들린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첫 자해를 하고, 뭐 상담을 받고 하면서 자해가 계속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즈음에 다시 자해가 시작됐고,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얘는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진짜 정말 이제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이것들이 이어져야 조현병이라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약을 먹으면서 지켜봐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뭐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더 갔는데 선생님이 근데 얘는 보니까 감정선이 살아있고 뭐 정서가 붕괴되지 않고 사고가 붕괴되지 않아서 조현병은 아닌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이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저희가 가까운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뭐 그 대기를 걸고 이제 고3이 되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뭐 검사하고 진료하시더니 얘는 이제는 조울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저와 되게 다르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얘가 이제 병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서 약간 좀 위로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해가 돼서 저는 조금 안도감이 들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첫 회차는 진짜 약을 딱 한 알만 먹으면서 1년을 평온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 약만 먹으면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년 차에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재발을 하면서, 아, 이거 되게 심각한 병이구나, 라고 인지를 했고요. 지금 4년 차 즈음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은, 이게 김병의 효자 없구나, 그 생각을 최근에는 다시 하면서, 이게, 진짜, 지낼만도 하지만, 지내기 또 어려운 때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또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머님께서도 봄빛 엄마님과 비슷하게 그런 진단명을 알게 됐을 때 조금 안도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끝나가는 시간이 되는데,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실한 배짜님께서 오늘 방송이 어땠고, 또 다른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이고, 이제 막 입이 터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다니까 너무 아쉽고요. 엄마들의 수다는 정말 솔직하고 정말 재미있고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너무 이 방송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저 엄마는 저랬구나, 이 엄마는 이랬구나 하면서도, 또 저희 아이와 또 제가 겪은 경험들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갖고, 궁금하고 그러면서도 또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엄마들의 수다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다음 방송이 좀 기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짧게 나누면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춘기와 또 경조증이나 우울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그리고 초기 의료 개입이 들어갔을 때 또 예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자해에 대한 부분, 이것이 성격인지 아니면 뭐 나쁜 습관인지, 이런 것들 또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큰 위로와 공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엄수다는 따뜻한 연대의 수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의 마음 약국의 엄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